그 2022학년도 입시 변화 및 전망. 그러면 첫 번째가 수시 축소 정시 확대. 그 두 번째가 약학과 32개 대학 1,578명 선발. 세 번째가 수능의 변화. 이 윗부분의 제목은 모두가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입시를 이해할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이것을 알 때 입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블라인드 평가 확대. 이 블라인드 평가 확대는 작년까지는 면접에선 교복을 입지 못했죠. 하지만 학생부에는 얘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이 부분을 다 알 수 있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모든 부분이 이 블라인드 평가가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면접 평가뿐만이 아니고 이제 서류 평가, 각 학교의 프로파일 제공도 되지 않고 학생부 항목도 이제 기재되는 부분이 상당히 축소가 됐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로 이제 어떤 형태의 현상이 벌어질까? 각 대학에서 똑똑한 애를 뽑고 싶겠죠. 똑똑한 애를 뽑고 싶은데 중요한 건 학생부의 많은 내용 자체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좀 축소가 되고, 그 다음 출신고가 어딘지,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 부분을 알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제 그러다 보니 각 대학에선 그러면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인원을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을 정시로 돌렸다 보시면 돼요. 그 일부는 학생부 교과 형태로 돌렸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 수시가 축소가 되고 정시가 확대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능 전형 규모가 확대가 됐고 수능의 중요성이 증대가 됐죠. 그 다음 논술 경쟁 치열,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이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논술로 합격되는 학생들의 그 성적대가 추적을 해보니 학생부 종합이나 정시로 온 애들보다 성적대가 좀 못하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인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유지하겠죠. 그래서 각 대학마다 논술로 뽑는 인원을 얼마나 줄였는가, 이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이제 볼 부분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32개 대학에서 1,578명의 약학과를 선발해요. 그러면 이건 결과인데 수시가 923명을 뽑고 정시가 655명을 뽑아요. 그러면 그냥 껍데기만 볼 땐 난 약대 갈 건데 이제 올해부터 좋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만큼의 많은 인원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럼 결국은 수시 923명, 여기에 내신 성적이 상당히 높은 아이가 약학과로 가겠죠. 그러면 결국 의대의 수시 컷도 떨어질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나는 의대는 싫은데 나는 약대는 좋아, 그런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학과는 어디죠? 저는 수의예과가 타격을 받는다라고 봐요. 이제는 의대 갈 정도는 아니고 의학 계열로 가고 싶었어. 이제 그런 친구가 수의예과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약대가 들어오니 이제 수의예과 나는 가지 않고 약대로 갈 거야. 그렇다라고 하면 약대 컷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의예과 컷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현상이 하나 발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부분이 있죠?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여기에 공대와 자연과학부의 컷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이 부분이 그 윗부분에 아마 올라가거나 유사한 형태의 성적대가 될 거라고 봐요. 그 다음 더 큰 건 여기에 정시 655명. 이 정시에서 655명을 뽑는데 일반적으로 항상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있죠. 매년 약 한 11% 정도가 이월된다 보시면 돼요. 약대는 조금 인기과니까 이월되는 퍼센트가 조금 작아요.
약 한 7, 8% 정도가 이월된다라고 하면 올 정시에는 아마 한 700명 정도를 뽑는다라고 볼 거라고. 한 700명을 뽑아. 그 700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가 또 벌어지죠? 700을 뽑으면? 자, 정시에서 700명을 뽑는다. 그러면 약대는 인기학과 맞죠? 자, 예를 들어 5대 1의 경쟁률로 보자. 5대 1. 자, 5대 1의 의미는 한 명이 합격을 하고 4명이 떨어지는 거지. 그럼 쉽게 말해서 약대에서 한 명을 뽑아. 그런데 5명이 지원을 했어. 그럼 어찌됐건 5명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 어찌됐건 5명이 사라지는 건데, 여기에서, 자, 700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5대 1이면 3,500명이 지원을 하죠. 그 3,5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돼? 원래 그 숫자는 일부 의대 갈 애들도 있고, 일부는 수의대 갈 애도 있고, 한의대 갈 애도 있지만, 그 성적대가 어떻게 될까? 연고대, 공학계열, 자연과학 계열, 성대 상위권 학과, 서강대 상위권 학과, 한양대 최상위권 학과, 거기에 갈 친구들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떤 형태가 현상이 발생이 될 건가 하면 3,500명인데 가군, 나군, 다군 하면 다군은 약대 60명밖에 뽑지 않아요. 그럼 결국 가군, 나군에 분리되겠지. 그럼 가군, 나군, 다군으로 쪼개면 내 생각엔 약 1,500명 정도, 1,500명 정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성대, 서강대, 한대 여기 성적 컷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현상이 올해 발생이 돼. 그러다 보니 올해 이과학생은 대학 가기가 최근 10년간 중에 나는 가장 좋은 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 바로 약학과가 올해 새롭게 선발되는 부분, 그 이유에서 저는 찾고 싶고, 그 다음 수능 변화는 뭐 대부분 아는 거니까 이건 통과를 할게요. 그 다음 학생부의 변화인데, 나는 재수인데 학생부는 필요 없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할게요. 이제 왜 필요한가 하면, 그럼 내가 작년 수시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정시 공부를 하고, 수능으로 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학생부 성적이 일정 정도 되는 친구들, 학생부가 일정 정도 된다라고 하면 올해는 학생부 교과를 한번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학생부 종합으로도 한번 해볼 수도 있다. 이것이 작년 현재 고3 이 부분보다 여러분이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왜냐하면 바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현재 고3은 코로나 2년 차를 치르는 거지. 여러분은 코로나 1년밖에 안 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1, 2때 학생부가 더 괜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이제 바뀌는 것이 현 고2, 3. 여러분들은 이 이제 고3 재수, 이제 똑같은 형태죠. 여러분들 땐 뭐 이 부분은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방과 후 학교 활동 수강 내용 미기재.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 교과 학생부에 보면 세부 특기사항, 그 각 교과별로 제일 아랫부분에 어떤 게 있죠? 자, 자사고든 뭐 특목고 이쪽 학교들 보면 이과 계열은 뭐 고급 수학 16시간 수강, 양자 물리학 14시간 수강, 그런 형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반고는 어떻게 되어 있죠? 미적분 개념 수업 13시간 수강.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만 봐도 얘는 좀 똑똑하네, 얘는 좀 아니네, 그 판단했잖아요. 자, 그것이 현재는 없는 거예요. 재수생은 이 부분들이 있었죠. 자, 그러한 형태들이 사라지게 되고, 과거는 여러분들 때까지는 정규 동아리 이외에 자율 동아리도 같이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공 적합성에서 내가 뭔가 약간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걸 자율 동아리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
라고 해서 그것을 커버를 했는데 현재는 자동이 연간 한 개 30자만 기재밖에 안 돼.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자율 동아리에 이름을 적고 어떤 동아리다. 그까지 쓰면 이미 30자가 넘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떠한 것을 내가 똑똑하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괜찮아. 이걸 표현할 수가 없죠. 이것이 현재 이제 고3. 그 다음에 진로 희망 분야 대입 미반영. 그 교내 수상도 학기당 한 개만. 이런 형태가 현 고3. 그 여러분들도 이제 똑같은 조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똑똑한 애를 뽑기가 조금 더 힘들어진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은 학생부 종합보단 그러면 수시에서는 교과 위주로 뽑자. 이렇게 바뀌는 거고, 현 고1 같은 경우는 영재 발명 교육 실정 대입 미반영, 자율 동아리도 대입 미반영, 청소년 단체 활동도 미기재, 뭐 소논문도 현 고3뿐만이 아니고 밑에도 소논문 기재는 금지가 이미 됐고, 수상 경력도 대입 미반영, 독서 활동도 대입 미반영. 미반영이 되게 많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목고가 이제 대학 가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현재가 그 과도기가 됐어요. 현재가 그 과도기가 되다 보니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작년 입시에 그때 보면 아마 친구들 보면 실적이 좋았던 애들보다 교과 성적이 높았던 애가 대학을 좀 잘 가는 형태들이 이미 좀 사실됐죠. 이미 대학은 이 부분의 준비를 작년부터 조금씩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 학생부가 이러한 형태로 변화가 되다 보니 이제 대학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연대 같은 경우는 면접형을 추천형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고, 인원 변동 없이 523명을 뽑아요. 면접 비중을 조금 축소했고, 여기에 3배수에서 5배수로 확대를 시켰고, 재학생만 지원 가능해요. 그리고 활동 우수형에 수능 최저를 부활시켰지만 뭐 의미 없는 수능 최저 정도를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 의미 없는 수능 최저 이 부분은 웬만하면 수능 최저는 다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건 3배수에서 5배수를 확대했다. 왜 확대했을까? 이거는 재수생은 지원은 불가능해요. 이렇게 확대했던 이유가 뭐죠? 특히 이과, 문과보다. 이과 같은 경우 서울대 합격했고 의대 합격을 했어요. 그럼 연대를 가, 안 가? 안 가지. 그러다 보니까 3배수만 뽑다 보니 어떤 형태가 돼요? 어떤 과는 그냥 다 뽑혀. 실력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5배수로 확대를 한 거예요. 자, 고려대학교는 이건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해요.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하고, 올해 내신 성적이 괜찮았던 친구들이 있죠. 재수하는 친구들 중에. 이 친구는 이 부분도 한번 해볼 만하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여기는 올해 학교장 추천은 면접이 없어요. 면접이 없다 보니 일괄 전형으로 수시 납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면접이 있거나 또는 논술 시험도 수능 이후다라고 하면 내가 수능 성적을 보고 여기는 충분히 정시로 갈 수 있겠네. 안 가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야? 면접이 없지? 원서 내서 그것을 합격! 그러면 끝이야. 그런데 이 부분이 고대 학추인데 수능 체제가 높아요. 세계합 5. 문과는 세계합 5. 이과는 세계합 6. 의대는 4개 합 5. 그 다음 고대 일반 전형 수능 체제가 똑같이 높아요. 문과 4개 합 7, 이과 4개 합 8, 의대 4개 합 5. 자, 이러한 형태 정도인데 고려대학교는 그래서 수능 체제가 상당히 높으니 수능 체제가 되지 않아 떨어지는 친구가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은 고대 학추 같은 경우 교과로 될 건데 문과 세계합 5가 올해 맞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과 세계합 6은 의외로 할만해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이 부분을 내가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이건
올해부터 수능 형태가 변화가 있죠. 이제 이과, 문과 상관없이 이제 공통시험이 됐잖아요. 공통시험이 되다 보니 문과 학생이 수학에서 높은 등급 받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내 생각은 고대 학추로 하위권 학과를 문과가 지원을 했어. 이 조건이 돼서 어찌됐건 추천받았어. 추천받았다라고 하면 나는 세계화 5가 되면 웬만하면 합격이 될 거다. 그 이유가 수능 최저 맞추는 애가 생각보다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 넘어가고요. 서강대, 성대도 재학생만 추천 가능하니까 이것도 뺄게요. 지금 이 부분은 주요 15개 대학. 이게 수능 이제 전형 규모. 여러분들 작년 수능이 바로 2021학년도고 올 수능이 2022학년도예요. 자, 인원들 변화를 보면 작년은 최초 인원이 12,871명. 근데 최종이 14,270명 정도를 뽑았고 이 부분이 항상 뭔가 이렇게 인원이 최초와 최종이 되어 있죠. 이것은 뭔가 하면 수능 시험으로 학생 정시로 뽑는데 수시에서 항상 이월되는 인원이 있죠. 이 이월되는 인원이 약 한 11% 정도가 돼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은 12,871명을 뽑았는데 15개 대학이 올해는 16,341명을 뽑아요. 자, 그런데 수시 2월을 예상하면 약 18,222명 정도를 뽑게 될 거다. 그러면 결국 작년과 비교할 때 몇 명이 는 거야? 15개 대학에서 약 4,000명이 늘었죠. 이 14,000명 뽑다가 4,000명 늘면 이건 엄청난 형태의 숫자가 되겠죠. 그럼 결국 수능 컷은 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돼야 한대. 수능 컷은 더 떨어지고 특히 또 이과는 약대 때문에 컷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각 대학별로 그 아까 상위 15개 대학, 이 15개 대학이 인원이 얼마나 더 늘었는가. 서울대 228명, 연대 299명, 고대는 거의 뭐 2배가 된 거죠. 672명을 더 뽑아요. 그래서 서강대 117명 증가, 성대 290명, 한양대 299명, 중대 227명, 이러한 형태로 인원을 더 뽑게 됩니다. 가장 많이 뽑는 건 고대가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가 2개 학교가 상당히 좀 많이 늘었죠. 그 다음 이 부분은 이제 의치 약한 수. 각 군별 뽑는 인원들. 자, 보면은 가군의 모집 정원 형태가 좀 더 많아요. 의대, 지대, 약대. 가군에 좀 많은 학교가 몰려 있고, 가군에 많은 학교가 몰려 있는 이유가 뭐죠? 가군에 많은 학교가 몰려 있는 이유. 수의대는 건대 수의대 빼고는 모두가 뭐예요? 국립대학에 다 있죠. 그래, 가군의 국립대학들이 대부분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립대에 보면 의치 약한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군의 인원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올해가 약대가 이제 가군에 323명, 나군에 264명, 다군에 60명. 이제 이렇게 뽑는데 여기에 인원 숫자가 조금 늘 거예요. 그래서 약 한 700명 정도를 뽑게 될 거고, 그런데 한 3,500명이 쪼개져서 지원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은 한 1,500명 정도가 작년에 없던 그 상위권 형태의 학생이 약대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연대, 고대, 성대, 서강, 한양 이러한 학교의 컷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논술 인원 변화입니다. 자, 논술을 이제 연대 작년보다 38명이 줄어든 346명을 뽑고요. 그 다음 성균관대학교 345명, 서강대학교 169명, 그 다음 한양대가 한양대 에리카, 한양대가 241명.
이화여대 330명, 중앙대 686명, 경희대학교 493명. 그래서 보면 중대, 경희대, 성대 여기서는 상당히 좀 많은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게 뭔가 하면, 저는 재수생 같은 경우는 논술 준비는 반드시 좀 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은 첫 번째가 수시가 어찌됐건 좀 취약했던 부분이잖아요. 수시가 취약을 했고, 내 목표수는 또 높죠. 목표수는 높고 수시가 약간 취약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논술로 접근할 수가 있고, 특히 문과 학생 같은 경우는 올해 최저 맞추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힘들다. 그것 때문에, 수학 때문에 최저 맞추기가 상당히 좀 힘들기 때문에 최저 컷을 통과하는 학교 어디죠? 성대, 서강대, 중대, 이대. 여기는 그냥 세계합 6이죠. 이 세계합 6컷을 맞춰준다라고 하면 저는 합격되기가 작년보다는 더 쉽다. 이런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이것이 수능 컷을 맞추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을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좀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있는 숫자가 자꾸 줄어들었는데 합격되기가 더 힘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 재작년보다 이런 숫자가 이렇게 준 부분들이 있죠. 이런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작년도 이렇게 줄었었는데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저희 여기 학원 같은 경우는 논술 합격자가 상당히 좀 많이 합격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뭔가? 근데 그렇게 많이 합격된 학교의 사례가 바로 성대, 서강대, 중대, 이대 이런 쪽의 학생 숫자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건 수능 최저컷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도 철저하게 하지만 논술 준비도 좀 꾸준하게 좀 빨리 시작해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된다. 그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수능 부분 변화. 이제 이 부분은 다 변화가 됐는데 이제 문이과 구분 표지가 이게 제일 커요. 지금은 이제는 수원 수도가 공통 부분이고 이제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한 개 택일이잖아요. 그래서 수원 수도 22개 문항. 그 다음 확통, 미적, 기하. 여기서 이제 한 개 뽑아서 8문제 시험을 칠 건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의 형평성 때문에 수원 수투의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수원수투의 문제 난이도가 전에는 이게 쉬웠거든요.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이쪽 부분이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이제는 여기 문제 수준을 올리고 이 문제 수준을 약간씩 낮추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문과 학생이 가장 타격을 크게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 이번 3월 학평 가지고 요 뒷부분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국어는 이제 화작과 언매 중에 한 개 택일. 자, 이 부분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재수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만의 시험 치는 루틴이 있죠. 이제 이걸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화작문, 자, 5번, 10번, 15번까지, 그 다음 독서문항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어떤 형태가 됐는가? 이제 모의고사 시험을 치면 화작문까지 딱 시험 쳤다, 시계 봤다, 18분 지났네? 좀 문제가 어려웠다? 20분 지났네? 문제가 쉬웠어. 14분 지났네? 그런 형태가 됐잖아.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리듬이 깨진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만의 루틴을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나는 올 수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야. 국어는 문항 형태가 변화가 됐으니 그러한 몇 번까지 풀었을 때 내가 몇 분 지났고 그러한 것들을 빨리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은 이제 수학은 요 난이도 수원 수투에서 고난도 문항 이쪽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뭔가 하면 이번 3월 학평 시험을 쳤을 때 대략 이 부분의 자료는 이투스의 자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선택 비율은 미적분이 약 35%고 기하가 약 6%고 확통이 약 59%예요. 그런데 가채점 결과
미적분 시험 친 학생들의 1등급 비율이 82.7%고요. 기하 1등급 비율이 8.5%고 확통 1등급 비율이 8.8%예요. 다시 말해 요것의 총합이 100%인 거죠. 그럼 1등급 중에 미적분 시험 친 학생이 82.7%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인원수는 35%밖에 안 되죠. 인원수는 35%인데 1등급의 학생 숫자의 82.7%가 미적분 시험 친 애들이란 거지. 2등급은 미적분이 64.6, 기하가 7.6, 확통이 27.8. 3등급은 미적분이 62.7, 기하가 6.5, 확통이 30.8. 이러한 형태 정도 비율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땐 그냥 미적분 시험 치는 애들의 성적이 좀 좋네?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나타나잖아요. 이걸 내가 이제 수치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번 시험에 10만 명이 시험을 친 거야. 그럼 미적분이 35%니까 3만 5천 명이 시험 친 거 맞죠? 기하가 6%니까 6만 명이 시험 친 거고 6천 명이 시험 친 거고 확통 59%니까 5만 9천 명이 시험 쳤잖아요. 자, 이 형태를 가지고 비율을 만들어 본 거야. 1등급은 몇 명이야? 4%니까 4천 명이죠. 자, 1등급 4천 명 중에 미적분이 82.7%거든? 그러니까 4,000명 중에 3,308명이 미적분, 기하가 340명, 확통은 352명밖에 안 돼. 이 비율로 따지면. 확통이 59% 중에 1등급은 8.8%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확통은 352명밖에 안 돼요. 그 2등급은, 자, 누적은 4%, 7%. 자, 이 누적은, 이 부분은 11%까지 가는 거지만, 이건 2등급만 7,000명 중에 미적분은 4,522명, 기하가 532명, 확통은 1,946명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문과 학생이 등급 받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이과는 수학 가형, 그냥 문과는 수학 나형 그렇게 시험 본 거잖아요. 성적표가 그렇게 따로 나온 거 맞죠?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 중에 내가 1등급이야, 4%야, 내가 11%야, 2등급이야, 여기까지가 됐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진 거잖아.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시험, 이제 한 시험을 치고 과목만 분리된 거거든? 선택 과목만. 자, 그렇게 되니까 자, 5만 9천 명 중에 352명이 1등급이 나올 거고, 문과 애들 중에 2등급은 1946명. 요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 합치면 2,400명 정도가 되겠죠. 2등급까지가 2,400명이야. 작년으로 치면 어떻게 되나 하면 5만 9천 명 중에 4%가 얼마? 2,360명이죠. 올해는 문과 1등급, 2등급 받은 학생의 합이 작년에 1등급 숫자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내가 2등급 커트라인이야. 그럼 올해는 1등급 컷. 아마 성적표 시험을 치면 그 정도가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올해 수능은 저는 어떻게 추정을 하는가 하면 문과 학생은 수학이 관건이고, 원래는 이과는 수학이 관건이고 문과는 국어가 관건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올해는 시험이 이렇게 되면서 문과는 이제 수학이 관건이 됐어요. 그래서 같은 1등급이라도 원점수와 표점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또 수시에 최저 등급을 맞추는데 수학이 그 최저 등급에서 그냥 빠지는 과목이 될 수밖에 없다. 왜? 등급 맞추기가 힘이 든 거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과 입장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등급 맞추기가 상당히 쉬워졌죠. 문과 애들하고 같이 시험 치니까. 그래서 이과는 수능 최저 등급 맞추는 부분이 크니까 좀 더 수시에서 이과는 치열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약학과가 또 만들어지다 보니
그 이상을 없애버리는 형태의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올해 입시가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화작검에 선택한 학생은 약 한 만점일 때 2점 정도 차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수학은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표점이 한 4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 100점 기준 되면 한 4점, 많게는 5점? 80점대가 되면 표점이 한 2점 정도로 줄어드는 형태의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쓰셔야 될 게 내가 만약에 그 수학 나는 100점을 목표로 의대를 희망한다라고 하면 이건 기하를 선택했을 때 좀 힘이 들 수가 있지 않을까? 왜? 표점에서 차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은 80점대 내 목표가 어차피 80점대가 돼. 그렇다라고 하면 뭐 기하를 선택해도 큰 문제가 없다. 자, 왜냐하면 미적보다는 기하가 원점수가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커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한다라고 할 때 똑같이. 기하 범위가 또 좀 작죠. 공간 벡터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면 벡터까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고난도 출제하기도 약간 더 애매하고 범위도 작고 그래서 80점대 정도를 생각하면 기하를 해도 상관없는데 그런데 내 목표가 100점이야. 나는 의대 갈 거야 라고 하면 기하를 했을 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나는 논술을 포기했다라고 치면 그건 달라요. 근데 논술을 시험 친다라고 하면 수리 논술에 출제되는 주 범위가 어디죠? 그건 기하잖아요. 기하가 미적이잖아요. 기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2차 곡선 정도. 그래서 2차 곡선 정도는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미분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논술 문제는 미분 파트에서 출제가 많이 되니 논술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나는 미적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점을 목표로 한다라고 해도 미적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요 문항수에 대한 부분은 설명 통과하고요. 자, 이 부분 수학 범위인데 요 색깔되어 있는 부분, 통계 적분 이 부분은 이건 6월 시험 범위, 6월 시험 범위에서는 요 하얀 부분까지가 6월 시험 범위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9월부터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대학 지원 가능 라인을 만들어 본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의 평균, 영어는 뺀 겁니다. 그 최상위권 대학은 영어는 1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먼저 서울대학교 경영, 그 다음 이화여대 의예과, 여기는 100분위가 297, 상위 누적 약 한 0.11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서울대 경제학부 정치외교심리, 연대 경영, 경제, 경희대 한의회 정도는 100분 296. 그 다음 고려대학교 100분 290을 받는다라고 하면 고대 어문계열, 사범계열, 연대 간호학과,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 이화여대 초등교육, 한국교원대 초등교육 정도가 290. 그 다음 284선은 중대 사회과학, 인문교육학과, 이제 성대 한문교육, 한양대 하위과, 이화여대 최상위권 학과죠. 경인교대, 경희대 경영. 280선이 되면 건국대학교 경제문화콘텐츠 융합인재, 한국외대, 경제학부, 1호 언어문화, 중국어 문화, 춘천교대, 공주교대, 진주교대, 지방교대선. 이것이 280 라인. 그 다음 275는 경희대 어문계열, 그 다음 동국대 법학, 영어영문, 사범, 홍익대 상위권 학과, 숙대 상위권 학과 정도가 되고요. 270이 되면 이제 지방국립대학교의 이제 최상위권 학과와 이제 국민대학교, 숭실대 상위권이죠. 세종대 최상위권, 아주대 최상위권 학과, 이러한 형태가 지방국립대의 최상위권 학과와
요 국숭세단 여기에 최상위권 학과가 같이 있는 정도가 돼요. 그 다음 260선은 인하대 사학과, 단국대 법학상담, 한국항공대 경영, 서울과기대 영어영문, 외대 글로벌의 상위권 학과, 이제 전남대, 충남대 이쪽에 이제 최상위권 학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250선은 외대 글로벌의 하위권 학과, 이제 상명대, 명지대, 서울여대, 한양대리카, 요런 정도 라인이 되고요. 230선이 되면 수원대 경영, 호텔 경영, 호텔 관광, 강원대, 전남대, 전북, 충북대, 그 지방의 최상위권 대학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정도를 최상위권. 그 다음 라인이 뭐 전북, 전남, 요런 형태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문과는 이 정도로 보고요. 이과는 서울대의예과, 연대의예과 299. 그럼 가톨릭대, 고대, 성대, 울산대 의대 298. 지금 여기 이제 약대, 서울대학교 약학과 올해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이 부분을 서울대 소의예과와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경희대 치대, 지방대학교의 의예과 정도 라인에 형성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대 화생공, 그 지방대학의 의예과, 그 다음 경북대, 단국대 치의대, 여기에 연대 약학과를 넣었습니다. 293 정도. 그 서울대 기계항공 컴퓨터공학, 경희대 한의대, 부산대 치대, 이제 고대 사이버국방, 데이터과학, 이제 고대 최상위권 학과죠. 연대 시스템 반도체, 가천대 한의대, 성대 약학 정도를 292 라인. 290은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하위권 학과. 그 다음 지방대학교의 약학과. 지방대학이 아니고 뭐 지방국립대도 있고 경희대, 고대세종, 동국대, 아대, 이대 좀 상위권 대학의 약학과가 290 라인. 그 다음 지방대학의 약학과가 288, 85까지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보시면 서울대 약학, 연대 약학, 성대 약학, 그 다음 경희대, 뭐 고대, 동국대, 아대 이쪽에 약학. 상지대, 한의대, 서울대 최하위권 학과, 그 다음 충북대 약학, 전남대, 차의과대학, 단국대, 영남대, 경북대, 뭐 조선대 약학, 그 다음 덕성, 동덕, 경성대, 순천대 약학, 이러한 형태까지가 283, 5, 7, 290선 형성됐죠. 자, 여기에 작년까지는 이 약학,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여기 없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 여기서 이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 다음 이 부분이 없었던 거죠. 이러한 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형성이 되니까 지금 제가 이러한 과에 이 과가 작년 같은 경우 연대공대 기계공, 뭐 화생공 이러한 형태는 어떻게 됐어요? 한 289 정도 라인을 봤던 거거든? 289 라인 정도 본 걸 100분에 한 2점 정도 내린 거예요. 이러한 학과들이 이제 같은 형태를 형성을 해버리니까, 서강대 공대 가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 한 287 정도까지도 봤거든? 100분에 287 정도까지도 봤는데, 이 부분을 뭐 283선까지는 나는 내려올 거다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퍼센트가 어떻게 돼? 1.31, 2.34, 약 1% 정도죠. 그죠? 1.31, 2.34니까 약 1% 정도 형태가 떨어진 거거든. 그 1% 인원이 어느 정도 돼? 자, 우리가 이과 뭐 작년 같은 경우 수학 가형 시험 치는 학생, 그 수학 가형 시험 치는 학생 숫자가 얼마나 돼요? 수학 가형이. 그냥 뭐 한 올해 같은 경우 한 16만 명이 시험을 친다라고 봐. 16만 명이 시험을 치면 1%는 얼마가 돼요? 1600명이죠. 됐어? 그 1600명. 아까 제가
정시에서는 1,500 정도가 사라질 거라고 했잖아요. 약대 때문에. 작년에 없던 약대. 그리고 수시로 또 900명대가 합격됐죠. 우수한 애가 또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컷이 1% 정도는 얘들이 묶고 갈 거다. 이렇게 제 계산은 해본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형태 정도 100분의 1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 다음으로 275선 중대 간호, 서울시립대 인공지능, 이화여대 자연계열 수학교육, 건대, 중대 건축,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 270 라인은 가톨릭대 간호, 홍익대 수학교육 전기전자 신소재, 항공대 소프트웨어, 한국교원대 컴퓨터, 건대 생물공학 사회환경, 시립대 건축. 265 라인 정도 되면 요 서울시립대 이제 하위권 학과죠. 요러한 정도를 갈 수 있고, 250선이 되면 국민대 신소재공, 서울과기대, 세종대, 숭실대 자연계열, 인하대, 요러한 형태 정도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40이 세종대 컴퓨터공, 지능기전공, 당국대 공대, 이제 서울여대, 동덕여대, 명지대, 상명대, 한양대리카, 요러한 형태 정도 라인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한 형태들을 이제 만들어 봤는데, 이 부분은 미적기하 선택을 하는 학교. 근데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걸 다 보면 머리 아프잖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상위권 대학은 미적기하, 이과는 미적기하가 필수다라고 보고, 그러면 미적기하가 필수가 아닌 학교는 어디쯤 될까? 그것을 가천대학교로 보시면 돼요. 가천대학교 라인 아래쪽은 미적을 하든 기하를 하든 확통을 하든 상관없어. 됐죠? 이과인데 문과가 지원 가능한 학교는 어디니? 그냥 가천대학교 성적대 라인 아래쪽.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탐을 필수로 해야 하는 학교가 어디야? 그것도 가천대학교 성적대 아래쪽. 그 정도 보시고, 그 위쪽은 이과는 미적기하 해야 돼. 됐니? 과탐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건 고려대학교는 간호대는 50%는 확통해서 뽑아요. 사탐에서 뽑아요. 그 다음 컴퓨터학과는 25%를 확통, 사탐에서 뽑아. 나머지는 모두 미적기하가 필수예요. 서울시립대 요 3개 학과 빼고는 미적기하가 필수. 자, 보니까 어때요? 건축학 전공, 도시공학, 조경학, 순수한 이과랑 약간 관계가 없죠. 그 다음 동국대 바이오시스템 대학. 바이오시스템 대학 안에는 총 4개 대학이 있어요. 요 4개 학과 이외는 모두 자연계열은 모두 미적기하 해야 돼. 그 다음 숙대 통계학과, 의료학과. 이 부분은 이과지만 여기는 확통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탐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모두 자연계열. 숭실대학교는 이 학과는 총 19개 중에 이 10개 학과는 미적기하 필수. 광운대학교는 요 3개는 제외, 나머지는 미적기하 필수. 이런 형태가 되어 있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한국항공대도 9개 중에 5개. 잠깐 애매한 학교 라인은 반 정도, 3분의 1 정도는 돼. 나머지는 안 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천대학교부터는 어떻게 돼요? 의예과, 약학과 이쪽만 미적기하 필수예요. 나머지 학과는 뭐가 돼요? 뭐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지방국립대도 최상위권 대학은 미적기하가 필수인 학과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근데 그 밑으로 학교는 어떻게 돼요? 미적기하가 필수가 아니에요. 문과 애들도 이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방대는 다 똑같죠. 이건 뭐지? 의대, 약대, 수학교육. 그거 빼고는 뭐예요? 미적기하가 필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과탐. 8과목 중에 과탐 2과목을 무조건 해야 돼.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보면 대부분 미적기하 필수면 과탐 필수. 미적기하가 필수가 아니야. 그럼 사탐을 해도 돼.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자, 지금 이제 현재까지는 올해의 입시, 그리고 정시가 어느 정도 늘었는가, 논술의 인원 변화는 어떻게 있는가, 그러한 부분을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 형태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올 수능 형태 변화된 건 3월 교육청 시험, 이 부분들의 결과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럼 현재 내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설 모의고사 시험들을 보잖아요. 뭐 대성 모의고사도 보고 이투스 모의고사도 보고 또는 뭐 종로 모의고사 볼 수도 있고, 그다음 교육청 시험도 이제 고3 학생 시험 치면 주로 그 다음에 또 출력했었던 학원에서 시험을 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제외한 형태 100분위를 항상 만들어 봐야 돼요. 그 100분위를 항상 만들어 보고, 이제 그 성적을 토대로 해서 올해 재수하는 거 내가 최고대학 가야 되잖아요. 고생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항상 첫 번째가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해라. 너 목표가 어디야? 저 스승한 정도 가고 싶은데요. 걔는 스승한 100% 못 가요.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얘한테도 잘해주고 얘한테도 잘해주고 얘한테도 잘해줘. 그러니까 확률상 되게 높지 않아? 다 잘해주는 한 명하고만 되면 돼. 근데 잘 될까?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오직 얘한테만 막 잘해줘. 지금은 얘가 나보고 나 너 보니까 토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감동을 받았을 때 뭔가 찌릿찌릿통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와 똑같이 저는 여러분이 이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해야 돼요. 나는 서강대학교 어떤 과를 가고 싶어요. 나는 고대 영어영문학과를 가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하고 싶은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의 대학 학과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내가 30살이 되었을 때 또는 40살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되게 자랑스럽고 되게 멋있고 남들 앞에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고 그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는 이 학교 이 학과를 꼭 가야 해. 그걸 만들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하고, 목표 설정을 했다. 내가 이제 어느 학교 어느 학과를 가야 돼.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까 대략 100분위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 100분위는 내가 목표하는 학교 학과 100분위가 대략 나오죠. 그 다음 현재 여러분의 100분위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매번 시험을 치면 첫 번째,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자. 이건 뭔가 현재 내 성적이 내 실력인 거야. 그러면 내가 목표대학 학과가 어디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번 시험에서 내가 100분위가 현재 내가 85가 나왔거든, 국어가. 근데 내 목표가 95가 돼야 돼. 그러면 현재 내 원점수가 82점인데 100분이 95점 보니까 점수가 91점이야. 그럼 6점을 더 올려야 되는 거 맞죠? 그럼 현재 내가 총 틀린 개수가 7개 틀렸는데 이제 내가 3개를 더 맞춰서 4개만 틀려야, 4개 틀려야 내가 목표 학교 거기를 가게 돼. 그러면 7개 중에 3개를 더 맞춰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오답 분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내가 이 문제는 시간이 없어 문제를 내가 빨리 읽다 보니 문제를 잘못 읽었어. 그건 내가 그러면 문제를 정확히 읽어서 풀어보니까 풀려. 그럼 그 문제를 내가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시험 시간 내 문제를 정확히 빨리 읽게 연습을 하지?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또 이 문제는 내가 몰라서 틀렸어. 아직 안 배웠어. 그럼 배워야 되는 거지. 근데 어떤 문제에 실수한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럼 그 실수했던 부분을 떠올려보고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여기서 학습 방향이 약간씩 바뀌는 거거든? 그게 성적을 올리는 방법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이 목표 설정을 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자꾸 주관적인 해석만 하죠. 그러고 선생님이 요구하는 형태로만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자, 내가 유명 인간 강의를 들어. 그 유명 인간 강사가 된 이유는 그 사람은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거 맞죠? 자, 만약에 특정 강사가 5만 명의 학생에게 수업을 한다고 치자. 인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5만 명은 성적이 최상부터 중하까지 다 있는 거거든. 걔들에게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게 확실히 맞아떨어져? 여러분들에게 와닿게끔 얘기하는 그 기술이 뛰어난 거지. 여러분의 실력을 올려준다라고는 나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한테 맞는 강의를 찾아 들어야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주체적인 학습을 해야 돼요. 그 주체적인 학습의 시작이 나는 객관적인 성적 분석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성적도 좋고요, 올해 모의고사 시험도 좋아. 내가 몇 점 나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틀렸지? 그걸 철저하게 나온 부분을 이게 내 점수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돼. 그렇게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에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강좌를 선택을 해라. 인기 강좌가 아니고요, 누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라고 해도 내 실력에 맞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방식과 알맞는 그 선생님의 강의를 선택하는 게 나는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월별 학습 계획을 만들고 진행하자. 자, 이 월별 학습 계획의 포인트는 뭔가? 시험이 언제 있나? 재수생은 매달 모의고사 시험이 있잖아요. 그 모의고사를 포커스로 해가지고 학습 계획 진도를 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언제까지 한다가 아니고 지금 시험 범위까지 못 끝냈으면 우선적으로 시험 범위 있는 것부터 끝내. 국어, 영어가 주요 과목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수학과 사탐, 과탐은 범위가 있죠. 국어, 영어는 그냥 전범위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나는 수학과 탐구의 범위부터 빨리 끝내. 그 진도를 빨리 끝내고 시험을 쳐야 내 성적을 객관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진도를 내가 못 끝냈다는 것이 내 머릿속에 있으면 반성이 안 돼. 이건 아직까지 내가 뭐 공부 별로 안 한 건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내가 틀렸는데 막 그걸 합법화시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거든. 작년은 뭐 했냐? 고3 때 다 끝냈잖아요. 재수는 다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범위를 뭘 못 끝내? 그러니까 그 학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이 월별 학습 계획을 짜는데 매달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있죠. 그 범위까지 끝내놓고 그 다음에 공부하자. 됐지? 그래서 그 부분을 포커스로 만들어 놓고 월별 학습 계획을 만들어 놓고 월별 짜면 주간 계획이 나오고 주간 계획을 짜면 일간 계획이 나올 거잖아. 그래서 그 일간 계획대로 내가 공부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고 철저한 계획 완성을 하자. 그 진도 못 끝나면 잠 좀 늦게 자야죠. 그렇지 않나요? 식사 시간 빨리 끝내고 나는 휴식 취하지 말고 공부해야죠. 내 범위는 끝내야 되잖아. 그렇게 하고 어떨 때 필이 딱 꽂힐 땐 다른 날 할 거까지 빨리 좀 해. 그렇게 하고 하루 일요일 같은 경우는 팍 놀자. 책도 보지 말고. 그런 형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선생님과의 유대감을 돈독해 하라.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상담하는 선생님도 있고 또는 교과 선생님들도 있고 그 선생님과의 유대감을 돈독해야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 계획을 짜고 또는 공부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은 게 있죠. 그런데 거기에 조금 뭐 찝찝한 게 있으면 얘기하기도 그렇지 않아요? 질문하기도 그렇고 상담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유대감을 좀 돈독히 해놓고 또는 멘토링을 하는 뭐 선배가 있다. 그럼 멘토와도 유대감을 돈독히 하고 이거는 사실 되게 쉬워요.
인사만 반갑게 해주면 돼요. 선생님 안녕 이것만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유대감을 돈독해 놓고 내가 필요할 때 선생님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할 수 있는 것들 다 여기 맡겨야 돼. 그래서 고민할 게 있으면 고민은 3일만 딱 끝. 이건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건 학습 계획을 짜서 해야 돼? 이번 시험 이거 준비해야 돼? 내가 저 꼴보기 싫은 친구를 계속 봐야 돼? 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적고 공부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항상 공부하다 보면 잡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메모장에 적고 여기 적었으니까 요건 나중에 내가 쉬는 시간에 따로 생각해야지 요건 밥 먹고 생각해야지라고 하고 다시 학습에 집중. 그렇게 자꾸 들어와야 돼. 여러분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뭔가 하면 국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수학 맞다 수학 숙제해야 되는데 생각 들 때 있죠. 이거 맞다 그거 해야 될 게 많은데 국어 공부하다가 수학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생각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잡생각이에요. 국어 공부할 때는 오직 국어만을 신경 써야 돼요. 그럼 그러한 것들을 다 메모장에 올려놓고 이게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다음에 영어를 하기로 했는데 수학부터 먼저 할까 하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어찌됐건 생각나는 것, 고민나는 것 다 메모장에 해놓고 그 다음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 매일 보는 거야 그 고민을. 근데 몇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해답이 나와. 그럼 이건 이렇게 하면 끝나겠네? 없애면 되죠. 그런데 3일간 고민을 했는데 결론이 안 나. 이거는 그냥 상담으로 다 해결. 선생님 사실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공부 집중이 안 돼요. 또는 내가 이것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쳐도 항상 그 점수가 그 점수예요. 그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상담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거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게 좋아. 모든 걸 상담으로 끝내려고 하는 친구 있죠. 질문을 수시로 하는 친구 있죠. 그 친구들도 보면 성적이 잘 올라가지 않아요. 왜? 자기 주체성 없이 하잖아요. 항상 모든 부분은 자기 주체성을 갖고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이 3일 지나도 결론 나지 않으면 이건 상담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모의고사 시험은 내가 어떤 것을 좀 하지 않았을 땐 여러 가지 핑계로 시험 치기 싫은 게 있죠. 모의고사 시험은 무조건 철저하게 응시해야 돼요. 이거는 기회가 있으면 응시해야 돼요. 기회가 있으면 응시하라는 건 어떤 건가? 친구들하고도 한 번씩, 왜 친구들이 이런 거 있죠. 국어 뭐 2과목을 신청한다거나 한수를 신청한다거나 모의고사 신청을 했다? 뭐 그런 형태도 되도록 신청하는 게 좋아. 그리고 시간 딱 지켜가지고 시험을 치고 그 결과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 오답 분석은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오답 분석도 항상 내 머릿속에 뭐가 있죠? 아까 내가 100분이 한번 보여줬죠. 끝날 때 다시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여러분들 내 목표 대학 학과를 탁 잡고 100분이 저거야. 현재 내 100분이가 이거네? 그렇게 해놓고 모의고사 시험 칠 때마다 이번 내가 시험 쳐보니까 점수가 100분이가 총 250이 나왔어. 내 목표는 285야. 그러니까 편하게 95, 95, 95 그럼 285 맞죠? 그럼 각 95가 나와야 돼. 내가 현재 250이야. 근데 국어 100분위가 70이야. 국어는 25를 올려야 돼, 100분위가. 국어 100분 25를 올리려고 하니까 원점수로 보니까 20점을 올려야 되네? 그럼 약 8문제를 더 맞춰야 돼. 그것이 나의 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맞출 수 있는 거, 실수한 것부터 하나씩 정복을 해나가면 지금은 어려웠던 게 있죠. 내가 실수한 걸 자꾸 공부 방법을 약간씩 바꾸면 성적을 올리잖아? 그럼 과거는 어려웠던 것이 이제는 다시 그것이 내 성적이 올라가면 그게 실수한 걸로 바뀌어요. 그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의 난도가 점차 올라가더라는 거죠. 다음은 자신만의 학습 노트를 만들자.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공부를 했어요. 이걸 지금 여기도 필기하는 친구들이 일부 있는데 필기하는 게 되게 좋다는 거죠.
이 필기를 빨리 해, 그냥. 예쁘게 하지 마. 예쁘게 하지 말고 막 날리면서 했다가 다시 한번 복귀하는 연습. 정리를 깨끗하게 해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의 공부 총 한 30줄 정도로 막 설명이 되어 있어.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라고 보자. 이걸 이해했거든. 그래서 이 30줄 정도 되는 걸 내가 3줄로 요약을 했어. 그러면 나중에 이걸 공부할 때 어떻게 되나 하면 이 30줄을 내가 다시 봐야 복습되는 거 맞죠? 그런데 그걸 3줄로 딱 요약을 해놓으면 그 3줄만 읽으면 이 30줄의 내용이 다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공부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요약 정리의 첫 번째는 목차, 두 번째는 키워드.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선생님은 과거에 그 수학 선생님이었으니까 예를 들어보면, 자, 미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3가지 유형. 자, 그것만 적어놔도 어떻게 돼요? 접선의 방정식의 3가지 유형 뭐가 있죠? 제일 첫 번째, 외부의 한 점을 지나고 곡선에 접하는, 쉽게 외부의 한 점을 지나고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이 곡선 위에 한 점에서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게 있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또 하나 뭐 있잖아. 총 3개 아니야? 다 미분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키워드만 딱딱 적어놔도 그 내용이 쭉 떠올라지게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을 최소화하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건 저는 자신만의 학습 노트를 만들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학습 노트를 숙제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만 써서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리게끔만 만들자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 풀었던 문제, 어려웠던 문제들 있죠? 그 문제를 다 쓰지 말고, 오려 붙이지 말고, 그 문제가 떠올라지게 그래프만 짝짝 그려놔도, 맞다, 이 문제는 이거야.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근데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떠올라질 거잖아. 그것이 학습 노트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형태를 만들고, 마지막에 수시는 무조건 준비합시다. 알겠죠? 쌤, 제가 작년에 수시 6개 다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완전히 깨져서 정시도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정시를 철저하게 준비했죠? 그럼 수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재수하는 학생은 수시는 주로 논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논술을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하면 정시 성적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자, 이과 볼까요? 이과 수리논술 준비해야 되잖아요. 수리논술 준비하다 보면 수학의 실력이 늘어요. 이것이 수능 성적 올리는 부분이 돼요. 그 다음 일부 학교는 과탐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과탐도 해야 되니까 일부러 논술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만 풀려고 했던 것이 자꾸 그 부분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원리들이 있죠. 그걸 자꾸 막 또 올려보게 돼. 그러다 보니까 과학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돼요. 자, 문과 학생 같은 경우는 인문 논술이 어떻죠? 국어 독서 파트 비문학이 내요. 사탐의 전 영역 이것이 시험 범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고 해석하는 힘과 그것을 요약해서 적는 것은 기술, 그건 빼자는 거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 선생님이 어떤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을 쫙 하는 거 있죠. 그걸 자꾸 선택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는 거야. 아이씨,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네. 그냥 필요한 거 핵심만 얘기하지. 그러다 보니까 짜증난 형태의 수업을 듣게 되잖아. 근데 논술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지식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이 도움되죠. 많은 얘기를 계속 흡수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적이 높은 녀석은 99개를 아는데 그 마지막 한 개를 더 알기 위해서 막 집중해서 선생님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하면서 앉아 있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학습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 학습 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학습 지구력도 떨어져 있고 학습 집중력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시는 무조건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이것은 여러분들의 수업의 모든 부분이 바로 논술에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냥 문과는 전 범위가 그냥 논술의 영역이다 보시면 돼요. 심지어 영어 지문까지. 그렇지 않나요? 영어 지문도 정말 다양한 형태가 나오잖아요. 국어도 다양한 형태의 지문이 나오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들이 되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 집중할 수 있는 거고, 이과는 그냥 수학, 과학 딱 두 개로 딱 끝나는 거니까 수학을 나는 좀 더 깊이 있게 원리 위주, 과학도 그러한 형태를 생각하고 듣다 보면 수업의 집중도가 더 올라갈 거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형태 기반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정리는 하고요. 오늘 설명을 여기서 끝내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100분위만 한번 보여줄게요. 그럼 현재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학교들이 있죠. 학교, 학과가 이 정도 되는군. 그 100분위를 외우십시오. 그리고 현재 내 성적의 100분위를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시험 치잖아요. 치면 아직까지는 좀 러프하게 편하게 내 목표가 100분위가 290이네? 그럼 나누기 3. 그러면 93, 94, 96, 97, 96, 97. 그러면 290이 되는 거지. 뭐 그러한 형태로 대략 쪼개가지고 매번 시험 치면 이 과목을 100분위 얼마까지만 만들자.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공부를 해주고, 그것을 이제 오답노트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좀 더 집중성을 갖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과부터 볼게요. 자, 문과는 이제 가장 높은 부분이 서울대 경영, 이화여대 297. 여러분들의 목표 대학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 꿈이 나는 미디어 이쪽을 하고 싶어. 그래서 고대 상위권학과, 고대 미디어 학부를 가고 싶어요. 100분위 293 정도로 예측이 돼요. 이건 연대 행정학과와 좀 비슷한 형태고요. 100분위 1점 차이가 연대 언론홍보 여사학과죠. 자, 어떤 친구는 나는 솔직히 학과보다 학교가 우선이야. 연대만 붙이면 소원이 없겠다. 그 연대 철학과, 의료, 식품 영양, 아동가족 100분위 291. 이 부분이 서강대학교 경제경영, 성대 글로벌 리더 경영, 요 정도 라인이 돼요. 다음으로 280 성대 의상학과. 성대 의상학과가 이제 한문 교육 바로 위에 의상, 그 위에 영상 형태 정도가 있죠. 이런 정도가 이제 성균관대학교 하위권 학과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중대 경영 경제, 이제 외대 LT 학부. 요러한 정도 라인 286. 이화여대는 통합선발이죠. 영교, 유교, 그 다음은 경희대 하스피탈리티 경영학, 사회, 영어, 영문, 동국대 경찰 행정. 내 목표가 여기다. 282. 그럼 편하게 281을 2로 나눠요. 그럼 얼마가 되면 되죠? 93, 93, 93 되면 282가 되잖아요. 나는 이제 국어 93, 수학 93, 탐구도 93, 93 만들어야지. 이제 그렇게 하고 시험을 쳐보고, 내 탐구는 이번 시험 보니까 됐네. 근데 수학을 내가 93 만들려고 하니까 수학을 4점짜리 한 개, 3점짜리 한 개 더 맞추면 100분위가 93으로 되네? 그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험은 그 두 문제를 더 목표로 해서 내가 틀린 오답 분석을 하고 학습 계획을 짤 때 그게 좀 더 집중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안 해봤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자는 생각밖에 안 했거든. 근데 똑같이 공부한다고 공부하는 시간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 집중도가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요 정도 선까지만 보면 되겠죠? 뭐 경희대 음은 275, 동국대 법학 270은 이제 경북대 최상위권 더 이제 국승세단의 최상위권 학과가 270, 백분위가 모두 90, 90, 90. 이과로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의예과는 그냥 지방대 의예과 여기서 293선까지를 의대가 원래 290선까지를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갈 때 의대 쪽 성적들이 많이 다 치고 올라갔어. 올해가 고3이 한 10,000만 정도가 늘어요. 올해 고3은. 그런데 대학 가는 부분은 거의 뭐 흡사한 형태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대 성적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고, 그 대신 이제 여기에 290선 되면 원광대, 전북대, 치의대, 그 다음 약대, 일반 이화여대부터 해서 한양대, 약대까지가 한 290선.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약대 제일 밑에가 그냥 283 정도 선까지. 예, 덕성여대, 동덕여대, 경성대, 순천대, 약대. 대학병원이 다 없는 학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수능시험을 쳤는데 내 점수가 280밖에 안 나왔어요. 하지만 내가 약대 간절히 가고 싶다. 원서 잘 쓰면 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올해 32개 대학에서 이렇게 정시 뽑잖아요. 갑자기 나온 거 맞죠? 분명히 펑크 나는 학교가 내가 볼 땐 4-5개 대학은 펑크 날 거예요. 약대 때문에 의대 펑크 나는 대학이 2-3개 대학은 올해 분명히 펑크 날 거예요. 펑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자, 이 점수 때부터 이 점수 때 의대 못 가잖아요. 이 점수 때 의대 갈 수 있는 학교 반드시 나온다니까, 올해? 지금 여기 의대가 지금 이 라인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약대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라인 292, 지금 여기서도 293 내가 원광대를 여기 넣는 게 맞나 아닌가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게 저는 290선, 280, 뭐 7, 8까지도 저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수대 부분을 조정을 하는데 좀 상당히 애매한 것이 있는데, 올해 성적대가 또 치고 올라간 부분.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올해 전라도 쪽 지역에 올해 성적이 예년보다 치고 올라갔던 대학, 그 학과 성적은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입시를 이제 재수니까 특히 여름에 공부 안 될 때 이제 그런 연구들을 좀 해봐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인에서 여러분들 목표대학 잡았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현재 내 요번 모의고사 시험 치니까 100분위가 270이야. 근데 내 목표는 290이야. 100분 20 올려야 되잖아요. 100분이 7점 올리는 거 맞죠? 100분이 7점 올리는 것이 여러분들 원점수 몇 점 올리는 것 같아요? 100분이 7점을 올려봐. 원점수 몇 점 올리는 거지? 그게 두 문제.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항상 시험 치면 과목당 2문제 정도는 실수해서 많이 틀리지 않아? 실수해서 많이 틀리잖아. 근데 2문제가 한 등급의 차이라니까? 그게 표점. 밑에서는 7, 8, 9점이고 위에서는 5, 6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수학은 여러분들 틀리면 주로 4점짜리 틀리는 거 맞잖아요. 4점, 3점 틀리니까 4점, 3점짜리 2문제 더 맞추면 원점수 7점 올라가죠? 표점이 6, 7점 올라가잖아요. 100분이면 7점 정도씩 쑥쑥 올라가요. 그런 생각을 해보란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표 대학선을 쭉 잡아놓고 현재 내 위치가 어디다 그 판단을 해서 내가 어디까지 간다. 내가 목표를 내가 상지대 한의대 갈 거야. 100분 287로 잡았잖아요. 네, 요 100분이 272야. 그럼 100분이 15점 올리면 되지. 100분이 15점은 그냥 국수탐으로 또 나누면 100분이 5점씩 올리면 되지. 편하게.
그 100분이 5점씩 올리는 것이 몇 문제인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봐요. 별 차이 없다니까?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하자가 아니고, 자, 열심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전제 조건이.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공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떻게 열심히 했는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실하게 계획을 잡고 과학적으로 공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명확하게 하자. 그럼 내가 그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 성적을 객관화시켰고, 그 객관화시킨 걸 바탕으로 매번 모의고사 시험 치면 이번에 내가 펑크난 게 뭐지? 틀린 게 뭐지? 그것의 오답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학습 방법을 조금씩 바꾸자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은 똑같이 하자. 잠을 줄이지 말자. 됐니? 그렇게 하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고요.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힘이 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솔직히 뭐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가는가 그 부분이 여러분들 인생 바꾸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약대를 갔어요. 그 약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제약회사 취업을 해서 그쪽 일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의사가 됐습니다. 외과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이 40살에 뭘 할 것 같아요? 그럼 병원에서 환자들 돌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이 마케팅을 하는 학과를 가고 그쪽 전공을 살렸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자동차에 새로운 전기차가 나왔는데 그 부분의 마케팅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맞죠? 결국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공부하는 것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30대, 40대 그때 인생에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것이 내가 정말 멋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남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해야 하는 건지, 그건 여러분들 올해 지금 이 시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똑같이 공부하는 건데 보다 좀 더 독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